109살까지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1929년 대공황전에 첫 거래를 시작해서 2015년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매일 사무실로 출근한 남자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투자의 첫 번째 임무는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돈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투자하고 계십니까? 오르면 사고 싶고 내리면 팔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뉴스를 보면 조급해지고 누군가의 수익률을 보면 초조해집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사람은 그런 마음과 평생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어빙칸입니다. 87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고 108살에도 일주일에 3번씩 사무실로 출근한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는 투자는 우리가 아는 투자와 많이 다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말하는 인생이 투자와 거의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주식 투자가 결국 삶의 방식과 같은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의 투자 습관을 다시 돌아보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905년 12월 19일 뉴욕 맨해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솔칸은 전기 조명 기구를 파는 세일즈맨이었고 어머니 마미는 폴란드에서 이민 온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빙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이는 브롱스에 있는 드윅 클린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뉴욕 시립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학을 2년 만에 그만뒀습니다. 공부보다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928년 23살이 된 어빙칸은 월스트리트로 갔습니다. 쿤 로밴드 컴퍼니라는 증권회사에 서기로 취직했고 뉴욕 증권거래소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주가는 매일 올랐고 사람들은 빚을 내서 주식을 샀습니다. 1920년대 후반의 미국은 광란의 시대였습니다. 라디오가 보급되고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주식시장은 그 열기를 타고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어빙칸의 눈에는 뭔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거래소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는 사람들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모두가 빚을 내서 주식을 사고 있었고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이 사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치가 올라서가 아니라 수요가 몰려서 오르는 거였습니다. 어빙칸은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멍청한 젊은이도 이 사람들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들 돈을 빌려서 신나게 놀고 있었고 몇 달 동안은 맞았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쪽에 걸기로요. 1929년 6월 어빙칸은 친척에게 $300를 빌렸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4,000, 원화로는 대략 5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그마 코퍼라는 구리광산 회사의 주식 50주를 공매도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거래였습니다. 4달 뒤인 1929년 10월 29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주식시장 폭락이 일어났습니다. 검은 화요일이라고 불리는 그날 다우존스 지수는 하루 만에 12% 떨어졌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10% 이상 폭락했고 그 뒤로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고 수많은 투자자가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24살의 어빙칸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가 빌린 $300는 3배로 불어났습니다. 대공황 직전에 주식을 공매도해서 수익을 낸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가 된 겁니다. 이 경험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에 빠져 있을 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 군중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 숫자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배운 겁니다. 대공황이 시작된 뒤 어빙칸의 삶은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진 건 아닙니다. 그의 월급은 주당 $60까지 떨어졌고 그와 아내 루스는 맨해튼 로어 이스트사이드의 공공주택에서 살았습니다. 니커보커 빌리지라는 이름의 저렴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그는 인생의 스승을 만났습니다. 어빙칸이 일하던 건물에는 다른 투자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회사의 수석 회계사가
어린 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칸이 1929년에 그 미친 시장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회계사는 칸에게 다른 투자자의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처럼 투자하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요. 그 투자자의 이름은 벤저민 그레이엄이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나중에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는 사람입니다. 워런 버핏의 스승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어빙 칸이 그레이엄을 만난 건 버핏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어빙 칸은 그레이엄을 찾아갔습니다. 뉴욕 면화 거래소에 있던 그레이엄의 사무실을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레이엄은 당시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증권 분석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빙 칸은 퇴근 후에 그레이엄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컬럼비아로 갔습니다. 그레이엄의 수업에 참관했고 곧 그의 조교가 됐습니다. 수업 자료를 준비하고 학생들의 과제를 채점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조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레이엄은 어빙 칸에게 핵심적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입니다. 그레이엄에 따르면 투자란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원금의 안정과 적절한 수익을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투기입니다. 다시 말해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건 투기이고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서 싸게 살 때만 투자라는 겁니다. 그레이엄은 또 하나의 개념을 가르쳤습니다. 안전마진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실제 가치가 100이라면 50에 살 때만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절반 가격에 사면 설령 판단이 틀려도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전마진의 핵심입니다. 어빙 칸은 이 교훈을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벤 그레이엄에게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건 투자와 투기의 구분입니다. 이건 지금도 투자자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1934년 그레이엄은 동료 교수 데이비드 도드와 함께 책을 출간했습니다. 증권 분석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 교과서가 됐습니다. 어빙 칸은 이 책의 집필 과정에서 리서치 보조를 맡았습니다. 학생들이 분석한 통계 자료를 정리하고 사례 연구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1940년에 나온 개정판에서 그레이엄과 도드는 어빙 칸의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주가와 수익의 상대적 관계에 대한 연구를 칸이 이끌었다고 명시한 겁니다. 그레이엄 밑에서 일하는 동안 어빙 칸은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심리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여학생이었습니다. 이름은 루스 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931년에 결혼했고 6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대공황 시절 칸 부부의 삶은 검소했습니다. 어빙 칸은 점심시간마다 공공주택으로 걸어가서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식당에서 돈을 쓰지 않으려고요. 그의 아이들은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부유한 아버지를 둔 것처럼 자랐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빙 칸은 자신이 행운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는 빵 배급을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집을 잃은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급이 주당 $60로 줄었을 때 상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해고될 줄 알았거든요. 대공황은 어빙 칸에게 투자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대공황은 모든 배를 가라앉힌 거대한 폭풍 같았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접근법을 알고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면 돈을 버는 건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회사들은 상태가 좋았고 현금만 가득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찾은 건 바로 그런 회사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 기업들은 대공황의 영향을 심하게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른 주식들과 함께 폭락해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주가보다 보유한 현금이 더 많았습니다. 주식을 사면 그 회사가 가진 현금보다 적은 돈을 내는 셈이었습니다. 어빙 칸은 말했습니다. 가치를 찾으려면 똑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올바른 투자 방식만 있으면 됐습니다. 이것이 그레이엄이 가르친 원칙이었습니다. 1달러짜리를 50센트에 사는 것. 시장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찾아서 사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1939년이 되자 어빙칸은 대공황의 한가운데서 충분한 돈을 모았습니다. 공공주택을 떠나 퀸스의 벨하버에 집을 샀습니다. 그곳에서 세 아들을 키웠습니다. 첫째 도널드, 둘째 앨런, 그리고 셋째 토머스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토머스 그레이엄 칸. 가운데 이름이 그레이엄입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워런 버핏도 첫째 아들에게 하워드 그레이엄 버핏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두 제자 모두 스승의 이름을 아들에게 물려준 거죠. 1956년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 사업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레이엄 뉴먼이라는 이름의 투자 회사를 접으면서 그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투자 자문가를 추천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어빙칸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어빙칸은 여러 월스트리트 회사를 거쳐왔습니다. 에이브러햄 앤드 컴퍼니의 파트너가 됐고 나중에 이 회사는 리먼 브라더스에 인수됐습니다. 그는 리먼 브라더스에서 자신만의 투자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978년 73살이 된 어빙칸은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습니다. 두 아들 앨런과 토머스와 함께 칸 브라더스라는 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회원사로 등록된 이 회사는 투자 자문과 중개 업무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73살이면 은퇴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빙칸에게 그 나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회사에서 37년을 더 일했습니다. 109살까지요. 칸 브라더스의 투자 철학은 그레이엄에게 배운 원칙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했습니다. 초기의 그레이엄 방식은 순자산 할인 매수였습니다. 회사의 자산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사는 거죠. 하지만 칸 브라더스는 여기에 장기 성장 가능성이라는 요소를 더했습니다. 단순히 싼 주식이 아니라 싸면서도 좋은 회사를 찾는 방식으로 발전한 겁니다. 어빙칸의 투자 방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치의 발굴입니다. 시장이 외면하거나 싫어하는 주식 중에서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는 최소 3년에서 5년 때로는 20년 넘게 주식을 보유했습니다. 미국 주식 펀드의 평균 회전율이 연간 85%라는 걸 생각하면 이건 극단적으로 인내심 있는 접근법입니다. 대부분의 펀드가 1년 안에 보유 주식의 85%를 바꾼다는 뜻인데 어빙칸은 같은 주식을 수십 년 동안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주 긴 기간에 걸쳐 합리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 짧은 시간 안에 이익을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저는 수십 년에 걸쳐 투자했습니다.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건 이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빙칸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대부분 투자자들은 현금을 싫어합니다. 현금은 수익을 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뭔가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싸든 비싸든 일단 주식을 사야 직성이 풀립니다. 하지만 어빙칸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항상 완전히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기준을 지키세요. 마땅한 기회가 없으면 그는 현금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요. 그에게 현금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쓸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이런 접근법 때문에 칸 브라더스의 성과는 시장과 상관관계가 낮았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오를 때 그들의 포트폴리오는 뒤처졌습니다. S&P 500이 급등할 때 고객들은 불만을 품었고 일부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빙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고객들이 떠난 직후에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칸 브라더스는 포트폴리오를 과수원에 비유했습니다. 과일나무 과수원 말입니다. 모든 나무에서 매년 과일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수확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고 각각의 시간표가 다릅니다. 적절한 시간은 3년에서 5년 때로는 그 이상입니다. 뛰어난 성과를 내는 핵심 요소는 검증된 원칙을 유지하는 규율과 인내, 그리고 과일이 익기 전에 과수원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전 세계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때 어빙칸은 103살이었습니다. 그의 고객들 중 상당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주식을 팔고 현금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거죠. 하지만 어빙칸이 알기로 그건 정확히 반대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는 고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을 사세요. 텔레비전 그만 보세요. 허드슨 강을 따라 드라이브 하세요. 이 계절의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건 저에게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같은 연극에 다른 배우들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냉전, 닷컴 버블 붕괴. 어빙칸은 이 모든 걸 겪었습니다. 그에게 2008년 금융위기는 긴 인생에서 만난 또 하나의 폭풍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비관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 투자자라면 시장이 내려갈 때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좋은 회사를 싸게 살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2008년 폭락 중에도 그는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샀습니다. 좋은 회사가 할인 가격에 나왔을 때 인내심이 있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으면 투자자는 기꺼이 기다려야 합니다. 어빙칸의 장수는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에게는 3명의 형제자매가 있었습니다. 누나 헬렌은 1901년생이었고 여동생 리는 1903년생, 남동생 피터는 1910년생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4명의 형제자매가 모두 100살을 넘겼다는 겁니다. 어빙칸은 109살까지 살았습니다. 누나 헬렌도 109살까지 살았고 110번째 생일을 6주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동생 리는 101살, 남동생 피터는 103살까지 살았습니다. 4명의 형제자매가 합쳐서 422년을 산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 형제자매로 기록됐습니다. 뉴욕의 엘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 있는 장수유전자 프로젝트 연구팀이 칸 가족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니르 바르질라이 박사가 이끄는 이 팀은 슈퍼에이저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95살까지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치매 없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칸 가족은 완벽한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혈액 샘플을 제공하고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헬렌 칸의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그녀는 80년 넘게 매일 담배를 피웠습니다. 햄버거를 좋아했고 초콜릿과 칵테일을 즐겼습니다. 건강한 식단이나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충고한 의사들 여러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르질라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세인들이 장수하는 이유가 건강한 습관 때문이라는 건 오해입니다. 그들의 습관은 일반인과 비슷하게 나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나쁜 습관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칸 가족에게서 특정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습니다. 장수, 심혈관 건강, 인슐린 민감도와 관련된 유전자들이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새로운 약물 개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빙칸 본인은 장수의 비결이 유전자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있는 것, 그게 항상 흥미롭습니다. 그게 월스트리트의 좋은 점 중 하나입니다. 다음 1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목표를 세우고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는 것. 그가 생각하는 장수의 비결은 호기심과 열정이었습니다. 어빙칸의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검소했습니다. 100살이 넘어서도 그는 메디슨 애비뉴에 있는 집에서 사무실까지 걸어서 출근했습니다. 약 1.6km 거리였습니다. 택시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골프를 치지 않았고 별장도 없었고 컨트리클럽 회원권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미디엄 레어로 구운 다진 스테이크였습니다. 아들 토머스 칸은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재미있는 분입니다. 골프 안 치고 주말 별장 없고 컨트리클럽 회원권 없어요. 여행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루스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카리브해로 휴가를 갈 때도 그는 연례 보고서 더미를 가져갔습니다. 해변에서 읽으려고요. 1996년 루스가 65년의 결혼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어빙칸은 91살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뒤 그는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5년 동안 함께 잔 여자만큼 흥미로운 사람을 또는 직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만큼 저에게 관심 있는 게 없었어요. 누가 이 경주에서 앞서 나갈지 보는 게 즐겁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를 읽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사무실로 출근했고 매일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108살에도요. 아들 토머스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거래 내역 사본을 받습니다. 모든 매수와 매도를 봅니다. 105살 치고는 꽤 놀랍죠. 생각만 해도 피곤해요. 어빙칸이 남긴 말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동을 억제하는 규율과 기질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시장에 관해서 정확히 잘못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인식하면 상승장에서 사고 싶은 충동과 하락장에서 팔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있습니다. 복리의 힘을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평생에 걸쳐 자본을 불리는데 무리해서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투자자는 첫 번째 임무가 자본을 보존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해결한 뒤에 그 자본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두 번째 임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중은 매일의 가격 움직임에 홀려 있습니다. 덜 주목받는 것은 장기적인 경제 변화인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미래 가격을 결정합니다. 넷째, 저는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에서 듣는 일반적인 견해를 무시하라고 권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낮게 사서 높게 팔라고 하지만 군중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섯째, 느린 투자와 아는 것에 집중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빠른 투자는 도박에 불과합니다. 2014년 어빙칸은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장에 대해 예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아들과 저는 오늘날 시장을 볼 때 가치의 사례를 거의 찾지 못합니다. 이건 보통 광범위한 투기의 징후입니다. 하지만 언제 조류가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레버리지를 쓰고 단기 거래를 하고 높은 가격에 산 사람들은 영구적인 자본 손실에 노출될 것입니다. 저는 느리고 꾸준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수많은 회복을 봤습니다. 폭락, 회복, 제2차 세계대전. 많은 경제적 쇠퇴와 회복을요. 이번에 다른 점은 엄청난 양의 소위 정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 TV를 봅니다. 술집에서 이발소에서요. 이 정보의 과잉, 허공의 이 모든 잡음. 예전에 40년대, 50년대, 60년대에는 본 적 없는 과잉 활동이 있습니다. 2015년 1월 16일 어빙칸의 첫째 아들 도널드가 79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 수학 교수였던 도널드의 죽음은 아버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주 뒤인 2015년 2월 24일 어빙칸도 맨해튼의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09살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간략한 부고를 실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나이 많은 현역 펀드 매니저, 1929년 대공황 때 돈을 번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의 제자. 하지만 그의 진짜 유산은 다른 데 있습니다. 어빙칸이 87년 동안 투자하면서 보여준 것은 투자와 인생이 결국 같다는 것입니다. 그는 군중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1929년에 모두가 주식을 살 때 그는 팔았고 2008년에 모두가 팔 때 그는 샀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들과 반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의 판단 기준을 갖고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는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3년, 5년,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과일이 익을 때까지 과수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투자에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택시비를 아끼려고 걸어 다녔고 점심을 먹으러 집에 갔습니다.
부자가 된 뒤에도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08살에도 매일 신문을 읽고 기업을 분석하고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그를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는 자본을 지켰습니다. 투자의 첫 번째 임무는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돈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투자에서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시간을 지키는 것,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불리는 건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투자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뉴스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남들의 수익률을 보면서 조급해하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무리하고 계십니까? 어빙칸은 87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간단합니다.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투자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느리고 꾸준한 것이 빠르고 화려한 것을 이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하고 남들이 돈 버는 걸 보면 초조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빙칸은 109년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남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빙칸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그의 삶이 보여준 것처럼 투자는 결국 삶의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